오늘 이슈에서는 국내 주택시장 최근 동향이란 주제로 최근 국내 주택시장의 가격, 거래량, 그리고 물량 또한 11.3 대책 평가 그리고 앞으로 향후 전망까지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박사님 먼저 현재 국내 주택시장 일단 뭐 여러 가지 부동산 종류가 있지만 일단 주택시장의 주류이다 보니까 주택시장 가격이나 이런 현황 어떻습니까? 네, 그렇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국내 부동산 시장의 그 주택시장의 흐름을 좀 짚어가다 보면은 가장 먼저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은 가격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래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다음에 뭐 미분양이나 이런 등등의 것들을 살펴보게 되는데요. 가격 부분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좀 더 우리 관심을 갖게 되는 이유는 2016년도 작년이었죠. 작년 11.3 대책이 나오고 또 그보다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 8.25 대책 등을 통해서 이제 가계 부채에 대한 대책들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말미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부동산 시장의 규제로서의 전환, 규제 중심의 전환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많은 전문가들이 2017년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우울한 전망들을 많이 내놓았고요. 대체적으로 보합에서 그다음에 약세 한 2, 3%까지 약세로 돌아설 거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선 이전까지 시장 상황을 지금 국토부의 발표라든지 한국감정원의 발표 등에 의하면요, 가격이 굉장히 꾸준히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 물론 주의하실 점은 우리 국내 시장의 특징 자체가 양극화 기조 위에 있다 보니까 관심을 끄는 지역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왔고요. 그렇지 못한 지역은 충북 지역이라든지 뭐 일부 지역 그런 쪽에 있어서는 상당히 약세를 보여준 것이 분명한 그 차이점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올해 들어와서 뭐 여러 가지 1, 2, 3개월이 3월 달에 있었습니다만 4월 달을 중심으로 해서 본다면요. 계속해서 주택 가격의 상승 무드가 전국적인 평균을 보더라도 1% 내외의 상승 무드를 보여줬고요. 또 가장 관심이 되고 있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강남 지역의 재건축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핫 이슈가 많았죠.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가격의 상승이 높이 간격 자체가 전국 평균의 2배를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서울이 그동안 뉴스의 많은 그 중심에 차지하고 있었고, 우리 가격 부분에서는 분명히 상승 무드를 타고 있다. 이 부분이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릴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 부분에 있어서는 작년에 거래량이 상당히 많았고 2015년에도 거래량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뭔가 회복되는 그런 가장 상징적인 모습의 어떤 지표라고 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달에 비해서 대체적으로 좀 비슷한 수준이거나 약간 떨어지는 그런 수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기대감이 많은 만큼 또 그에 대한 불안감과 부담감도 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향후 시장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을 목전에 두고 시장에서는 수요와 공급 간의 치열한 눈치 싸움이 진행되는, 그래서 현재 상태로 본다면은 그러니까 3, 4분기 상반기에 거의 한 4월 달까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비극적이거나 부정적인 그러한 관망세보다는 오히려 좀 긍정적인 관망세가 지금까지는 분명하게 이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두 박사님이 15년도부터 이제 15년 중순부터 나오셨을 때 계속 같은 얘기였거든요. 뭐냐면 그러니까 외생 변수도 중요하지만 수급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수도권 서울은 강세를 띌 수밖에 없는 구조고, 또 지난 이제 가격 추이를 봤을 때 지방 특히 경남북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조심을 해라는 얘기가 이제 현실화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럼요. 양극화가 얘기도 그때부터 우리 두 박사님이 말씀하신 인상적인 게 공급 과잉이 한꺼번에 오진 않고 일시적인 쏠림 현상이나 이제 이렇게 표현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여기서 좀 주제 넘습니다만 약간 어깨에 힘을 줄 수가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 두 가지였습니다. 공급과 수요 부분에 있어서 시장의 가장 근본적이면서도 시장을 좌우하는 가장 근간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서 중요 관심 지역에 있어서는 공급이 수요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이 현재 과거부터 시작해서 우리 일정 기간 동안의 추세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제가 여기에서도 몇 번이나 시청자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해서 정부 당국이나 여러 곳에서의 경고 메시지가 많이 나왔지만 저는 지나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해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 아마도 이 금리 인상 부분에는 그 폭 자체도 여러 가지 좀 한계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미국에도 여러 가지 시장 상황 자체가 미국 국내의 그 경기 상황들이 금리 인상을 과격하게 할 만한 수준까지는 되지 못한다는 말씀을 제가 수차례 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렇죠. 그 부분도 지금 제가 볼 때는 현실화되고 있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우리 한국은행 쪽에서도 그렇지만 지금 우리 국내의 금리 인상 부분도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그 폭에 대해서도 상당히 제약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편이고요. 현재도 사실 금리 인상은 지금 정책 금리는 동결되고 있는 상황들이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도 대출 규제가 될 수 있고 또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한 가능성은 이전보다는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내 우리 여러 가지 국내 경기 회복 가능성이 지금 많이 점쳐지고 있고 또 경기 부분에서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조금씩 수정되면서 상향 수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수출 경기도 상당히 생각보다 반도체 경기 등을 중심으로 해서 호조세를 보이고 있고 또 조선업이나 이런 쪽의 구조 조정도 어느 정도 일단락된 것처럼 지금 보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수요 심리 회복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들을 고려한다면은 금리 부분에 있어서도 금융당국에서 다시 한번 집중적으로 손대거나 점검할 수 있는 시점에 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금리 인상 부분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부동산 시장의 가장 핵심이면서 가장 비중적인 요소는 결코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토해야 될 대상 중에 하나인 것이지 그것에 의해서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신다거나 하면은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쭉 같은 프로그램을 보시면 그런 재미도 쏠쏠하실 거예요. 저 전문가 뭐 말이 자꾸 바뀌네라는 전문가들도 있을 테고, 초지일관 같은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15년 12월이었죠. 미국 금리 인상 처음 얘기 나올 때. 아주 난리가 났었죠. 뭐 큰일이 천지개벽이 날 것처럼 공포 프레임이 조성됐었는데, 맞습니다. 그때 두 박사님이 얘기하시는 게 금리가 충격은 오겠지만, 좋은 쪽으로 개선되는 효과도 있을 거니까 반드시 나쁘게만 보지 말자라고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지금 뭐 미국 쪽에서도 이게 뭐 항상 변동이 있다 보니까 단정적으로 얘기하기는 참 힘든데요. 미국에서도 자체적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을 굉장히 갖다가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에 좀 최근에 와서는 좀 조심스러운 행보 또 여러 가지 실업률이라든지 국내 주택 경기라든지 그런 쪽에 미국 자체 내 평가도 지금 굉장히 엇갈리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월가에서도 지금 금리 인상 부분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고는 있지만 그 폭 자체가 사실 원래 뭐 여러 차례 뭐 단행된다는 이야기가 있긴 했는데요. 아마 단행된다 하더라도 그 폭은 제한적일 것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내 우리 한국의 금융당국에서도 그 충격파가 시장에 주는 영향은 가계부채의 어떤 부담 문제, 숙제 위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대로 반영하기는 대단히 힘들 것이다. 그래서 지나친 걱정은 조금의 걱정이나 염려를 하는 것은 좋지만 지나친 걱정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이름하여 기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절한 범위 내에서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해석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상반기 5월이 대체적으로 비수기인 철인데에도 불구하고 3, 4, 5월에서 거래량이 꾸준하게 늘고 있고 가격도 상승된다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두 박사님 보시는 거래량 어떻게 변화가 되고 있습니까? 네, 거래량이 지금 보면은 아마도 그 여러 가지 그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전의 추세를 그대로 이어가는 그래서 상승 추세가 아니라 이제 좀 보합 정도의 어떤 그런 거래량을 보여주고 있는데 3월 기준으로 해서 전국에 한 7만 7천 건 정도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같은 2016년도 대비한다면 한 0.7%포인트 떨어지는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은 대체적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 부분은 지금 무엇보다도 작년부터 이어져 오고 있는 대출 규제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상승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여러 언론에서도 굉장히 지나치게 강조를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시장 상황이 부동산 시장에서 뭔가 체감될 수 있는 부분은 경기는 좀 좋은 것 같은데 이런 어떤 대출 규제라든지 금리 상승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은 또 드는 것이 사실은 뭐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해서 향후 부동산 시장을 좀 더 지켜보자라는 그 관망세 쪽에 비중을 더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래 보여집니다. 근데 물론 이제 뭐 저도 개인적인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만 2월 달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 가지 봄철에 그 이사에 더 중요하던 성수기다 보니까 상당히 그때는 또 많이 거래량들이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그런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거래량은 예년 수준에서 조금 못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전세 가격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은 전년 동월 대비해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상당수에 있어서는 그 전세 수요들도 많이 매매 수요로 이미 1, 2, 3월 달 1, 4분기에 많이 돌아선 그런 부분들도 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요. 전반적으로는 여러 가지 전세 가격이나 이런 부분도 현재로서는 좀 안정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조금 첨부해서 좀 말씀드리면요. 예, 예. 물량 부분은 상당히 지금 제가 이 조사를 신문에 보니까 5월에서 7월까지 한 3개월 동안에 한 8만 7천 세대가 입주가 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물량이 적지 않은 부분이고요. 수도권에 3만 2천 세대, 지방에 5만 5천 세대에 가까운데요. 근데 이런 수치들을 대할 때도 좀 시청자분들께서는 조금 유의하실 필요는 있는 게요. 제가 지금 양극화라는 이야기를 서두에 꺼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간에 주목을 받는 지역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런 물량 부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관심에서 떨어지거나 아주 외곽 쪽의 경우에서는 물량들이 많이 집중됨으로 인해서 사실은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부동산 시장에도 여전히 반영될 수밖에 없는 시장 구조가 나타나고 있다. 예, 예.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이거는 해석하기 나름입니다만 분양시장에서 미분양 물량이 6만 가구를 넘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좀 차이가 있긴 한데요. 대부분 우리가 전문가들이 이야기할 때 분양시장에서 국내 부동산 시장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시장 그 규모를 우리가 한 6만 가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6만 가구 정도, 현재도 6만 한 1,000 가구 정도 수준인데요. 이 정도 수준이면은 사실 걱정할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에 우리 작년에 이어서 계속해서 보면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그 부분이 조금 사람들이 이제 걱정하는 부분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걱정할 건 아니고요. 또 더 은밀하게 이렇게 살펴보면 수도권에서는 서울은 줄어들고 있는데 인천이나 경기는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또 하나가 나오는 거죠. 결국은 관심을 끌거나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사실은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좀 부족한 현상, 이런 부분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요. 미분양이나 이런 이야기들도 대체적으로 주목을 받지 못하거나 침체 상태에 놓여 있는 지역들이 집중적으로 미분양이 또 증가될 수밖에 없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안타깝지만 앞으로도 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여러분들께서도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안타까운 문제는 아니고 이거를 뭐 작년 2월, 작년 11월 미분양 관리 지역이라는 경고를 분명히 줬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기존의 공급량이 많아서 미분양의 무덤이 됐던 지역들이 이제 일시 15, 16에 회복이 됐는데 거기다 또 물량 공급을 해버리면 그렇죠. 그 시장에서 받아주느냐 문제인데 이게 다 받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제가 사실은 여기서 나와서도 우리 기센 부동산에 나와서 제가 자꾸 단골로 이거 말로 하는 것이 이제 결국은 서울 지역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좋겠다. 제가 이 방송 자체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만 이야기한다는 게 좀 어렵습니다만 서울이 지금까지 뭐 작년, 재작년에 의해서 계속해서 관심 지역이 될 수밖에 없고요. 그 부분은 가장 기본적으로 지금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향후에도 이 부분에 대한 개선 가능성은 많지 않고요. 또 여러분이 서울 시내를 돌아다 보더라도 항상 이야기한 것은 강남의 재건축 쪽에 굉장히 지금 물량들이 많이 분양도 되고 있고 하고 하는데 왜 그런 소리를 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는데요. 재건축이 진행되면서 이주 수요에 따른 사실은 멸실 그 주택들이 상당히 많아지면서 전체적인 수치로 본다면은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훨씬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서울에 또 살고 싶어 하는데 그러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적다 보니까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올라가다 보니까 정말 서울에 살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타이로 인해서 결국 서울을 떠나야 하는 그런 현상들.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와서는 이제 아시다시피 뭐 일산 쪽이라든지 일부 서울 외곽 쪽에 주목을 받는 그런 지역들이 등장하고 있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서울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좀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좀 관심을 더 갖고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전에 그런 적도 있으세요. 부두 박사님. 왜 미분양 관리 지역 얘기할 때. 네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늘 얘기한 게 하남이나 이런. 네네네. 하남, 동탄, 이런 지역, 고양, 이런 지역에 물량을 좀
조심해라라고 얘기했더니 항의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한테 와갖고 우리 파주에 사는데 왜 여기가 문제가 있느냐. 우리 아파트값 많이 아니 아파트값 올려주시는데 국토부에 좀 질의를 하셔야 될 것 같다. 그건 통계에 의해서 지정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죠, 자의적인 자료를 쓴 게 아니고 그건 팩트다라고 쓰는데 이게 좀 문제가 심각해요. 뭐냐면 시청자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는 온통 분양 광고고 뭐 문장이 많다는 소리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그 허실을 정확히 모른다는 얘기죠. 네네. 공급돼야 될 곳에 공급이 많이 됐는지 또는 일부 외곽 지역에 많이 됐는지. 그렇죠. 용인 같은 지역 같은 경우에 또 실명에 또 항의 전화 받겠습니다만 하여튼 재작년인가요? 단일 건설사가 최대 물량 항공 뭐 기네스북에 올랐다는 물량들 다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네. 그 물건들 다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미분양 관리 지역은 분명한 팩트잖아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을 안 해주는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사실은 이제 허그라고 우리가 표현한 주택도시공사 쪽에서 지금 사실 보증 가지고 또 이야기가 조금 옆으로 셉니다만 보증 가지고 시장을 어느 정도 컨트롤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에 대한 비판들도 좀 쏟아지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참고로 해서 우리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보게 되면은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지역과 가지지 않아야 될 지역으로 사실은 좀 구분되는 안타깝지만 그런 부분들이 보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뭐 일부 지역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해 주셨는데 저도 뭐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지역들을 보게 되면요. 대체적으로 아직도 택지가 일부 남아 있거나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땅들이 조금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울 지역은 여러분께서 살펴보시게 되면요. 왜 지금 강남 지역에 지금 재건축을 둘러싸고 그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고 뉴스거리가 생겨나고 있느냐 하면요. 실질적으로 신규 택지를 공급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강북 지역의 경우에 과거에는 재개발 지역이라도 상당수 많았습니다만 뉴타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수가 구역 해제되거나 이렇게 돌아서는 지역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그리고 서울시의 정책이 도시재생 중심의 어떤 정책 그런 쪽으로 주거복지 쪽으로 좀 많이 비중이 두어져 있다 보니까 사실 서울 시내 같은 경우에는 신규 공급할 만한 곳이 없는 상태에서 결국에서 도심지 내 공급은 재건축이 사실 대안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건축 주택을 가지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여기 있으면 이런 이야기 하는 게 좀 합니다만 가격 일반 분양가를 너무 높이 하시는 거 아닌가. 물론 많은 비용이 드시겠지만 제가 이쪽 분야를 연구하면서 좀 안타까운 점은요. 시장의 흐름과 조금 보조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내 재산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부분은 없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서 전체적인 주택 질서, 시장 질서를 갖다가 훼손하는 그런 영향을 미칩니다. 사실은 뭐 기회가 되면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사실은 강남에서 출발한 것이거든요. 이 제도가 사실은 결국은 이쪽에 많은 부담을 누가 안고 가야 되냐. 향후에 강북 지역이나 나머지 지역의 서울 시내 나머지 지역의 재건축 단지들이 다 안고 가는 숙제가 되어버렸다는 점에서 조금 좀 생각을 좀 넓게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미분양 관리 지역이 26군데가 지정됐는데 7월 31일까지 일단 기한이 정해졌어요. 거기 보면 좋은 데 많아요. 그 평택도 들어가 있고 제주도도 들어가 있고 많이 들어가 있어. 원주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쏠림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미분양 관리 지역 26군데에서도 실수요자나 만약 정말 그 정상적인 투자를 하고 싶은 분은 여기서도 좋은 걸 찾으시면 되죠. 물론입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11.3 대책이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이 많습니다만 주택 시장을 어느 정도 과열됐던 부분을 좀 진정시켰다는 부분과 그 다음에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시장을 형성했다 하는 부분은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효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요. 실수요자들이 꼭 우리가 관심 있는 지역에만 사실 뭐 거기다가 자꾸 쏠림 현상을 따라서 부안해동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충분히 관심을 끌지 못하는 지역에 있어서도 자신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이라든지 처지나 이런 것도 비추어서 가장 적절한 주거 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은 항상 진행되고 있는 유기체와 삶이 살아가고 있는 유기체와 비슷하기 때문에요. 어떤 일정 지역이 영구히 항상 상승세만 타는 그런 지역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변화를 겪게 되고 또 우리 과거에 법을 세본 지역 가운데 지금 용인시 같은 경우는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최근에 과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또 어려움을 겪다가 지금
기대 이상으로도 너무 또 하니까 좀 문제는 있습니다만. 보석을 안 해준다고. 네네네.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쟁점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역시 한 시장에 있어서, 한 지역의 시장에 있어서의 또 변화는 분명히 경기 변동, 부동산 경기도 변동이라는 그런 요소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인내심을 갖는, 저는 여기서 좀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도 부동산도 제가 볼 때는 시간 투자다. 시간과의 싸움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조급한 마음이 있을 때는 판단을 그르치게 되고 그 부분은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조차도 굉장히 흐릿해지거나 오류를 범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좋습니다. 자, 11.3 대책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11.3 대책, 작년 11.3 대책이 사실상 공급과잉이라는 측면보다는 가계부채를 잡기 위한 어떤 그런 대책으로 봐야 되는데 시장이 완전히 적응을 한 거로 보이십니까? 야, 지금 말씀드린 대로 11.3 대책은 일단 박근혜 정부가 내놓은 마지막 규제 조치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게 사실 센 규제잖아요. 센 규제죠. 청약 관리 대상 지역을 갖다가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분양권 전매를 막으면서 재당세금지도 시켰고. 그렇죠. 1순위 청약 자격을 대단히 막아버렸습니다. 저도 사실은 지속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사실 저는 이제 그 대책에 의해서 1순위 자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약을 할 수 없는. 쓰셨군요. 예, 뭐, 몇 년 전에 쓴 적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이제 굉장히 한동안 침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11.3 대책 등으로 해서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이래 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실수요자들에게는 상당히 기회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일시적으로는 청약 시장에 굉장히 부담을 많이 줬습니다. 그래서, 서울 시내라든지 이런 쪽에 여러 가지 한 두 자리 숫자의 청약 경쟁률이었던 게 한 자릿수로 바뀐다든지, 또 일정 지역의 부산이나 이런 지역에서는 세 자릿수였다가 이게 두 자릿수로 내려간다든지 이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졌다가 한 2월 달 넘어서면서 3, 4월 달에는 이런 부분들이 다시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11.3 대책은 충분히 실수요자들에게 기회도 많이 제공하고 또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돌리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긴 한데요. 이 부분도 결국은 대출 규제라는 그런 부분과 같이 맞물리면서 실수요자들에게는 실질적인 혜택을 주기에는 조금 넌센스가 있었다. 이런 부분들이 이야기 비판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보증 문제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대표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고 결국은 대출을 받는 부분이 제약을 많이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중도금 대출이라든지 잔금 대출이나 그다음에 집단 대출, 궁극적으로 집단 대출에 대한 규제가 심화되면서 실질적으로 예상하지 못했던 자금 동원에 있어서의 문제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에서는 11.3 대책이 돈을 가진 충분한 청약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너무나 좋은 기회를 제공해주고 실질적으로 우리 실수요자라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자신들이 분양 가격에 해당되는 돈을 다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한 40% 이상을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인데요. 그런 분들이 결국은 굉장히 내 집 마련의 꿈을 포기하거나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는 점에서 11.3 대책에 대한 이야기들이 찬반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시간이 한 6개월 정도, 한 반년 정도 흐른 셈이 됐죠.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흐르면서 11.3 대책의 부동산 시장이 서서히 적응한다는 말은 그 규제의 효과가 반감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새 정부가 들어선 상황에서 향후의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에 따라 시장의 지금 새 정부가 생각하는 수준 이상의 어떤 열기가 감지된다면은 아마도 그에 적절한 부동산 대책이 신규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그래서 11.3 대책에 의존하기에는 상당히 지금 상황이 그렇게 만족스러운 상황은 아니다. 그런데 한편에 좀 안타까운 거는 11.3 대책이 박근혜 정부의 정책이었지만 지금 새 정부의 상당 부분이 그 선거운동 과정에서는 11.3 대책은 그대로 그 내용을 원칙적으로 이어가겠다는 이야기도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조만간에 11.3 대책의 평가를 떠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수정, 보완, 강화한 그러한 새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규제요? 그렇겠죠. 네. 그래서 그거 여쭤볼게요. 네. 지금 문 대통령, 당선자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기본 골조 자체가, 정책 자체가 그 선거 이전부터 해서 국민들이 이제 그 불안스럽게 보는 요인들이 이제까지 시행 안 했던 전월세 상환제라든지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든지
공공임대인데 뭐 엄격히 하면 공적임대죠. 네네. 중공공임대까지 들어가니까 그렇게 해서 공급을 하는데 그 막대한 돈을 도대체 어떻게 할 거며 전월세 상한제 우리 시행은 안 해봤지만 굉장히 급격한 충격이 올 거라면 불보듯 뻔해지고 일단은 그렇게 본데 이제 우리 두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이런데 자문위원도 많이 하시고 그러니까 새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서 한번 또 얘기를 좀 해주시죠. 그렇죠. 새 정부는 지금 뭐 충분히 그 선거 과정 동안에 내용들이 많이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두 가지 가닥으로 좀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는 주거복지에 방점을 둔다. 주거복지에 방점을 둔다는 것은 상당히 전반적으로 저소득층이라든지 그런 쪽에 있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쪽 그런 쪽이고요. 또 하나는 도시재생 이런 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복지가 아마 도시재생과 결합되면서 임대주택 공급을 충분히 확보하는 그런 쪽으로 정책을 방향을 제시하고 있고요. 저도 지금 신문에서만 확인을 했습니다만 임대주택 공급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5년 동안에 100만 호를 공급하겠다. 이제 계산해보면 1년에 20만 호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박근혜 정부가 상당히 임대주택 공급에 상당히 나름대로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고 했습니다만 15만 호를 제대로 못 넘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선거 과정에 조금 살펴보니까 문재인 민주당 쪽에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17만 호 공급이 나오다가 아마 이게 당선되시면서 전반적으로 화끈하게 이렇게 그냥 패키지로 그냥 100만 호로 묶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그 포부나 추진 정책에 대해서는 저는 뭐 적극 찬성을 보냅니다. 100만 호 된다면은 너무나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OECD와 비교를 많이 하는데 OECD가 8.5%, 8.9% 뭐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임대주택, 전체 주택 가운데 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을 한 거의 9%, 10%로 보고 있는데 국내에는 한 5.45% 정도 뭐 등등 5.5% 내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 호 공급이 된다면은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우리의 주택 시장에 있어서 주거 안정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1년에 20만 호라고 하면요. 국내 주택 시장에 있어서 사실은 필요로 하는 주택 전체 물량이 한 35만 호 아파트 같은 20% 이상을 공공임대로만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그 문제가 있고, 그러면 어디다 지을 것이냐. 그렇죠. 사실은 땅이 그린벨트를 적절한 택지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명박 정부 때는 그린벨트를 조금 손댔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린벨트 얘기 많이 하는 거죠. 예,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리고 뭐 박근혜 정부는 또 철도 옆에 행복주택도 짓고 이렇게 좀 했습니다. 그래서 택지 부분을 마련하는 것도 이제 사실 적은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아마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작은 부분을 어디에서 동원할 거냐. 사실 이러한 역할들을 선두에서 추진해야 하면서 끌고 나가야 될 중요 공기업은 LH라고 볼 수 있는데 아시다시피 LH는 사실 부채가 굉장히 많죠. 그렇죠. 100조가 넘는 부채를 안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나오는 것은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여 그로 인한 수익을 전체적으로 여기다 다 투자를 하겠다. 이번에 빠졌던데요? 보유세 얘기가? 보유세 이야기는 이제 선거 과정에서 계속 강조되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중간에 뭐 다시 명시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금 사실은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지금 속속 임명되고 있는 이 부동산 시장과 연관성이 있는 중요 인사들의 과거의 여러 가지 주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구 활동이라든지 성과물 자체에서 본다면은 대통령께서도 선거 과정에서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신감 있게 추진할 것으로 이야기해 왔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그 부분 추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 외에 돈이 나올 곳이 별로 없습니다. 없죠. 예, 제가 보기에 저도 사실은 제 개인적인 연구자 입장에서 한번 자금 동원이 제일 중요한데 자금과 토지가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박근혜 정부 때를 보시면은 뉴스테이 정책이라는 것을 여러분 지금도 진행 중인 정책입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왜 하게 되는지를 궁극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요. 뉴스테이 정책도 결국은 중산층을 대상으로 한다는 측면이 있었지만 결국에 있어서는 자금이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민간으로부터 임대주택을 충분히 건설할 수 있는 자금을 흡수하자 하는 부분이 뉴스테이 정책에 사실 민간 투자를 유인하는 중요한 근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출범할 때 원인이 되기도 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지금 문재인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 자체의 큰 방향성은 저는 찬성을 하긴 하는데 구체적인 실무 작업에서 실무단들이 과연 굉장히 해안을 가지고 뭔가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저는 의구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다음번에 우리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네. 좀 다시 한번 방향성에 대해 얘기하시죠. 새 정부에 대해서요. 예, 예. 그 부분을 한번 불러주시면은 조금 이야기들이 더 구체화되고 그러니까요. 난 예, 뒤에 예. 저는 얼마든지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제가 또 분석하는 한도 내에서 말씀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박사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조세 네. 보유세 강화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아마 강남에 계신 분들이 다 떨고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합니다. 사실상 지금 9억 이상 혹은 2주택일 경우에 6억 이상의 그 종부세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신 그렇죠. 분들이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유세 강화를 한다면 재산세는 뭐 일반적으로 네, 내는 네. 거니까 그렇다고 치고 지금 종부세를 만약에 강화한다면 네, 네. 과연 지금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네, 네. 또는 재건축 환수 유예 제도까지 만약에 플러스가 된다면 네. 사실 그 조세에 대한 부담으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거라는 또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네. 그렇다면 당연히 또 종부세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 네, 그럼 네, 조세 저항이 커질 텐데 이 부분이 과연 실현 가능한 걸까? 런지 저는 좀 궁금해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물론 이제 그런 생각들을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전문가들 분 가운데 이런 상황들이 진행이 된다면은 조세 저항이 좀 나타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데요. 나타나도 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행을 한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이런 조세라는 부분은 우리 조세 법률주의에 의해서 예. 국회에 반드시 비준을 이제 통과가 돼야 되는 법률로서 만들어지게 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종부세 문제라든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이제 환수제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는 사실은 아까 말한 이제 부동산 보유세를 또 강화한다는 게 이게 종부세의 형태로 나타날지 아니면 재산세를 더 강화할지 부분에서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종부세 자체도 지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죠. 6억 이하의 다주택자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제 초과이익 환수제도 재건축에 대해서 초과이익 환수제에 가지고 있는 한계점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더 이제 부담을 지운다. 제가 보기에도 이 부분은 상당히 아마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지금 이제 야당으로 되어 있는 쪽에 많은 이제 반발도 있을 거고요.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는 그에 상응하는 또 다른 상대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부담을 덜어주는 그런 것들이 같이 콤비네이션이 돼야 되지 않을까. 저희 고객분들 같은 경우에는 막 항의를 하세요. 그래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유예제도 같은 경우에 왜 재개발에서는 수익이 나오는데 맞습니다. 예, 이런 형평성도 너무 어긋난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사실은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또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은 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재건축 시장이 과도하게 2006년도에 과열됐기 때문에 나오게 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사실은 그 과열됐던 게 진정되었는데 이 제도로 인해서 유예가 끝난다고 하니까 일부 지금 강남에서 과열되고 있는 것이고요. 오히려 재건축 시장 자체의 사업 추진이나 이런 과정에서 무리하게 진척시킨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더 많은 부작용을 잉태하고 있는 상황들이 아닌가. 그리고 상당수의 부유한다고 볼 수 있는 강남 지역의 재건축이 대부분 다 이제 그 쪽에서 빠져나가는 상황이 되는데 남은 사람들만 앉아가지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는데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과거에 이제 토지 공개념에 의해서 토지 3법도 있다가 위헌 판단을 받게 되었고, 그렇죠. 그 뒤에 참여정부도 여러 가지 이제 처음에 그 분양가 상한제도 도입을 하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 상당히 부분 후퇴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고 노무현 대통령도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을 인식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러한 시절에 참여했던 많은 분들이 또 이번 정부에도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마 추진 과정에서 과거와 같은 부분들을 이제 우리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어느 정도 과거에 같은 그런 어떤 부작용을 그대로 방치하는 식의 정책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국토부가 이름이 그대로 될지 또 변화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에 최고 책임자가 임명되는 등장하는 구체화되는 쪽에 어떤 그 뉴스도 조금 관심 있게 보면서 향후에 아마 부동산 정책에 대한 그림을 좀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기조나 방향성을 알 수 그렇죠. 있으니까. 지금 이제 거론되고 있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지금 민주당 쪽에 정책 그 방향과 굉장히 궤를 같이 하는 분들이긴 한데요. 어쨌든 그런 쪽에서도 또 약간 강성의 어떤 성향을 가지신 분도 있고 또 좀
약간 온건한 쪽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구체화되고 하면 한번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은 그렇게 제가 또 있는 거 없는 거 다 모아서 시청자분들한테 그대로 다 아낌없이 쏟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작하는 새 정부에 대한 기대는 언제나 큽니다. 그리고 언제나 크고 이번에는 또 뭐 이것이 나라라 이게 나라라는 그런 구호를 갖고 대통령 되신 분이고 지금 현재 출발은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거 같은데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거는 일자리 창출을 예전엔 SOC나 도시계획시설 확대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을 인위적으로 하려고 했다면 이제는 뭐 공공 부분 일자리 81만 개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러면 바로 화답을 했더라고 인천공항에서는요. 전부 다 정규직으로 한다고. 정규직 해야죠. 저희 이제 아들도 이제 고2고 커가는데 당연히 문제가 되는데 민간 기업은 그러면 이제 해고를 못 하는 거죠. 그렇게 그렇죠. 되면. 퇴직금을 다 줘야 되고 1년 이상 근무하면 이제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부동산 시장 문제를 이야기하다 갑자기 노동시장 문제로 넘어가서 조금 당황스럽습니다만 그렇게 되면은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상당히 이제 부담을 안게 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결국은 민간 기업에 있어서는 정규직화 하는 데 따른 또 추가적인 부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걱정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부분들이 상품에 대한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경쟁력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정부에서도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규직화 하는 경우에서는 일정한 정부의 보조를 해준다고 하긴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경기가 회복이 많이 돼서 충분히 우리가 수출 경기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지고 내수 경기도 활성화되는 가운데 일자리가 자연스럽게 창출되는 그런 상황으로 와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이 문제는 단순한 노동시장의 수요 공급의 문제를 떠나서 구조적인 문제로 우리가 한번 풀어나가야 하는 접근 대상인 것 같고요. 일단 일자리는 많이 만들어져서 저도 사실은 뭐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활에 좀 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좀 더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셔가지고 제 주머니도 좀 넉넉해지는 그런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두 박사님한테 노동시장 얘기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그럼으로써 인해서 이제 그 지금 과도한 시장의 자정을 조금 더 믿고 기다릴 수 있는데 정부가 인위적인 개입이 좀 커서 이제 그런 문제인데 이 문제는 이제 시간이 너무 초과됐어요, 박사님. 네네네. 제가 다음에 네. 정책이 좀 구체화되고 그렇죠. 하면 네. 다시 한번 박사님 모시고 재밌는 얘기 많이 듣겠습니다. 예, 제 따끈한 주머니를 가지고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정보 많이 주신 분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 두성규 박사였습니다.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